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29일 10분 만에 시장 읽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 시간 지켜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8월 말인데도 상당히 덥죠? 그죠? 지구온난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온난화와 직결된 기업 바로 에코아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보시죠. 자, 에코아이 주가 잠깐 살펴보자면 작년 한 해 동안은 주가가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는 상장가 근처까지는 왔네요. 에코아이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주가는 실적과 그리고 사업 모멘텀 그리고 이슈로 결정되기 마련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에코아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다시피 에코아이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자, 온실가스 감축 사업, 그리고 환경 컨설팅, EU 배출권 거래. 쉽게 말해서 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판매에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탄소 배출권은 기업이 일정 기간 그리고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메커니즘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매년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1년에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할당량을 제시합니다. A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다면 남는 배출권을 팔 수가 있겠고, B 기업 같은 경우 초과해서 배출하게 된다면 모자란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간 직접 거래는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서 이 에코아이 같은 중개사가 등장해 이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실 탄소 배출권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수요의 요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당연하겠지만 경기 호황 시 화석연료 발전량이 높아지므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하게 된다면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죠? 이러한 수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공급의 경우에는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정부에서 배출권 공급량을 결정하고 나면 매년 일정 수준의 공급량이 유지가 돼가지고 공급이 가격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한마디로 정리해볼까요? 에코아이는 정책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시세도 한번 볼까요? 탄소 배출권 시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이 바이든 시절엔 이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화석 연료를 밀어붙이는 정책을 쓰면서 다시 반등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여태 설명하면서 이 아이러니한 점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탄소 배출권이 탄생한 배경이 이 탄소를 줄이자는 목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구조라니. 그럼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즉 이 넷제로 상태가 되어 버린다면 에코아이의 사업성은 떨어지게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 이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이 상당하죠. 그죠? 사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나라에만 이 넷제로를 달성하는 척 하면서 개도국에게 외주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 물품들이 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처럼 말이죠. 개도국에서 이 탄소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아이 같은 기업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 매출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 볼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설명으로 돌아와 보죠. 그러면 이 에코아이는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획득을 할까요? 바로 이 감축 사업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고효율 쿡스토브 보급 사업은 이 쿡스토브라는 단어 자체가 요리용 레인지를 뜻하고 있거든요. 개도국에게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게 개도국들의 전통 방식의 화로죠. 자, 나무를 떼면서 온실가스를 좀 배출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쿡스토브, 이게 쿡스토브인데 이 쿡스토브 같은 경우는 연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온실가스 감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쿡스토브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PNG 메탄가스 누출 방지 사업. 자, 말 그대로 그냥 가스 파이프에서 누출되는 메탄가스를 감지하여 수리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기 LED 사업이 빠졌구나. 작년에는 원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맹그로브 사업부터 보죠. 자, 맹그로브 사업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식재하여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서 제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사업들 상당히 좀 쉬워 보이죠?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탄소 배출권 전환으로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산업 특성상 후발 주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진행할 지역을 발굴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유엔에 등록한 이후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시범 사업이 곧바로 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그 모든 과정을 검증이 완료가 돼야 탄소 배출권을 발급받죠. 보통적으로 4에서 6년 정도 걸리는데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경험과 노하우 측면에 대해서는 후발주자 대비 큰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탄소 배출권 시장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표를 보시면은 탄소 배출권 시장 전망이라고 나와 있죠.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러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파리 기후협정을 통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업들도 이에 맞춰서 기후 목표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그죠? 자, 그럼 장기적인 전망도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니까 이 기술적인 측면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에코아이 주가 흐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23년 고점은 무려 26,900원이었는데 기나긴 하락 끝에 2024년 1,71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 올해 들어 강한 반등이 나왔죠. 특히 5월 달에 17,400원 고점을 찍고 현재는 13,000원대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아직 2만원대 초반부터 이어진 매물대 벽이 아직 두텁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3,000원대죠. 13,000원대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12,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14,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다시 15,000원 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박스권 안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자 7월 29일부터 8월 29일 약 한 달간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약 6,700주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무려 11,000주 매수 그리고 기관은 22,000주 순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은 매도를 좀 이어갔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방어되고 있는 흐름이죠. 하지만 8월 중순 이후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하자면 장기적으로 12,000원대 지지가 중요하겠죠. 자 이 구간 지켜낸다면은 14,500원 이 구간 더 나아가 15,000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12,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겠죠. 중기적으로는 이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성장성과 이 정책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자, 17,000원 이 전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이 기간의 매도세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이 분할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결국 에콰이는 12,000원 지지가 단기 그리고 중기 모두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죠. 단기 투자자라면 12,500원 이 구간에서 13,000원 구간 분할 매수 후 15,000원대 부근에서 차익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중기 투자자라면 기간의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면서 12,000원 지지 확인 후 17,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손절가는 명확하게 12,000원 이탈 시점으로 잡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에콰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싶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댓글 꼭 남겨주셔가지고 저랑 토론 한번 해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 시간 지켜드리는 10분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